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데카르트의 성찰에 관하여 1940년대 라틴어로 쓰여졌다가 10년쯤 후에 불어로 번역되어 또 출간되었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서 데카르트가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나 위대하고, 특히 그의 실체 개념은 칸트와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공부를 안 시킬 수가 없어. 사실 이 모든 작업은 예도가 오늘날 철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지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예도 TV는 철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최소한 근대 철학 이후에, 데카르트 이후에 모든 철학을 가능하다면 서양 철학은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도에 강조하는 기초 수준이 아니죠. 철학사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데카르트의 성찰에 관하여 1640년대에 나왔고, 지금 보면 데카르트만큼 신앙인은 없었는데, 그는 그 당시에 무신론자,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자, 리베르탱으로 또 불리기도 하고, 주로 그는 데카르트는 프랑스와 또 오늘날 네덜란드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그죠? 소르본느 신학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으며, 그 당시에 그의 철학은 그 당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의 개념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새로운 현대 철학의 아버지로 등극하지만, 어쨌든 그의 작품은 스콜라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개념, 실체 개념, 그 다음에 또 감각, 지각,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스콜라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개념으로 떡칠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의 철학 이후에 이제는 버클리와 휴, 그 다음에 합리론, 경험론은 이 두 사람이 있고, 합리론 쪽에는 라이프니츠와 칸트가 대립하게 되면서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현대 철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카르트를 통하여 토대를 잡지 않으면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뒤에 근대 철학, 모든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철학 위에서 이제는 칸트와 헤겔이 또한 나오고, 그죠?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조차도 데카르트에 의존하고 있고, 데카르트에 대한 전 이해가 없이는 어떤 책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서양 철학의 토대는 이러한, 그죠?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데카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콜라 철학에 또 어느 정도 정통해야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데카르트는 스콜라 철학이 의존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자기가 근거하지 아니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보다 그의 철학이 훨씬 더 진일보하다는 걸 내심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스콜라 철학이 어떤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점에서 중세,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신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데카르트 이후부터 신학은 이제 철학으로부터 점점 분리됩니다. 칸트만 해도
철학 갖고는 신학 갖고는 어림도 없어. 설명이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고, 그 이후로 모든 철학은, 오늘날은 신학 갖고는 담론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니체와, 프로이트와 마르크스, 쇼펜하우어, 그 다음에 무수한 철학자들의 현대 철학자들, 하이데거, 이러한, 레비스트로스, 또, 이러한 철학자들의, 어떤 그 토대 위에서 철학은 이제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신학적인 사고를 갖고는 철학을 덮을 수가 없어. 너무나 다양한, 문화 해석이 있고, 예술과, 그 다음에 건축, 또, 인간,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욱더 철학이 많은 방향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을 갖고는 철학을 해석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데카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콜라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카르트와 데카르트와 종교재판이라고 하는 단편 강좌를 열었었죠. 그죠? 거기에서도 예도는 이야기했듯이 데카르트는 자기의 사상이 그 당시에 과학과 같이 가기를 원했고, 그 당시에 과학은 이제부터 조금씩 신학적 진리,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그 우주론, 물리학과는 이제는 길을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의 물리학적인 이러한 진리에 대한 해명이 신학에 의해서 자칫 오해를 받을까 상당히 두려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한 자기의 물리학적인 이러한 그 당시에 갈릴레오 이후에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며 물체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새로운 신학으로부터 점점 벗어난 물리학을 주장하기 위하여 자기는 신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벗어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은 코기토 에르고숨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신의 존재 증명을 전제하기는 했지만은 이것이 어떤 근대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인간학의 어떤 주제가 되리라고는 데카르트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철학자는 그 시대에 앞서간 자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오해를 받고, 그 당시에 데카르트 역시도 무신론자, 그의 적수인, 부에티우스라든지, 브루덴과 같은 그런 적수들에 의해서, 그죠? 자유주의자, 무신론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호칭을 듣게 됐고, 많은 오해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데카르트의 신은 철학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이야. 물리학자의 하나님. 물리학을, 그 시대의 현대 물리학을, 데카르트 시대의 현대 물리학을 보증해주는 그런 신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데카르트는 귀족 출신의 그러한 변호사와 의사의 집안에서 나타난 귀족, 그 당시에 부르조아에 들어갔던 그러한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여행을 하고, 많은 여행 중에 이제 철학적 독일의 울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독특한 사람이, 이게 독일의 울름 지역에서 철학적 명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철학적 영감을 얻는다고. 울름이라는 지역에서. 이해가 됐어요? 그게 1619년에 일어난다고요. 그때 이미 성찰에 나오는 방법적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학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기 위한 그러한 사유를 울름이라고 하는 독일에 여행을 하다가 독일의 울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로가에서 잠을 자다가 명상을 하다가 철학적인 영감을 얻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된 9년간의 연구 끝에 마침내 9년 이후에 그죠? 1630년대쯤에 광학과 그 다음에 또 기하학과 기상학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법서설과 논문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도적 원리라는 책도 나오고 세계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의 책들 중에서 중요한 건 방법서설과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성찰이라고 제1철학의 성찰, 제1철학에 대한 성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철학적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존재의 무슨 빛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또 나타나 마지막 말년에. 그래서 성찰 안에 이미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자서전적인 여행 이야기와 함께 자기의 어떤 그 비오그라피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의 여행에서 체험되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들과 더불어 자기의 학문적 발전을 함께 써놓은 게 방법서설입니다. 1637년에 6년에 출간되어서 나타나고 그 이후 4, 5년 후에 마침내 성찰이 나오는데 그는 방법서설에서 자기의 물리학이 이제는 형이상학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보편적 학문의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보편적 학문의 법칙이 이제는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도덕과 윤리를 포함한 형이상학 곧 신학과 철학에까지도 자기의 학문적 방법이 통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침내 형이상학까지도 확장되어서 자기의 방법론을 적용시키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방법서설 제4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 방법서설 제4장에 이미 성찰에 대한 판명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찰에 대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지형도를 방법서설이라고 하는 그 책 4장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재밌습니다. 그죠? 철학 이야기. 그래서 성찰은 데카르트는 방법의 아버지입니다. 하이데거와 가다머는 이걸 까고 뭐라 그래? 진리와 방법. 여러분, 진리는 뭐야?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잖아. 진리는 스스로 드러나는, 방법은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수학적 법칙에 의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의심의 모든 걸 삭제한 그러한 보편적 방법, 보편학. 20세기에 보편학을 주장한 게 누구예요? 후설입니다, 여러분. 그죠? 보편학.
하이데거는 해석학으로 가잖아. 말도 안 돼. 니체한테 의존해가 해석학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데거가 후서를 따라갔으면 오늘날 하이데거는 똥입니다. 똥. 근데 오늘날 하이데거가 후설보다 대접을 잘 받고 있는 이유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가 보편학으로 안 가고 그가 해석학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니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도가 날마다 이야기하듯이, 그죠? 방법의 아버지입니다. 방법. 여러분들 생각해봐. 성찰은 뭐에 대한 성찰입니까, 여러분?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존재가 나의 인식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결국은 존재와 인식을 다루는 거예요. 결국 성찰도. 그런데 그 존재를 데카르트는 해석학적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보증받는 그런 존재의 확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의 존재, 그 다음 또 뭐예요? 신의 존재, 이 세계의 사물의 존재가 어떻게 인식과 관계하여 정신과 관계하여 보편적으로 참일 수 있는지, 결국은 존재의 문제를 여전히 다루고 있는데 그건 인식의 관점에서 다루는 존재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찰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이 세계에 대한 나의 관념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근대의 데카르트 시대의 사람은 바깥에 있는 실제는 언제나 나의 관념으로서 인식한다고 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 나무가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면 저 나무에 대한 감각과 지각이, 그죠? 수학적 보편 법칙에 따라서 확실히 바깥에 나무가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지 않아요. 나의 감각은 언제나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 그래서 감각 직관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저 나무는 우리가 나무와 관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무에 대한 관념과 관계한다라고 사고했다라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저 나무에 대한 관념과 사유를 하는데 이 관념은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것도 있지만 감각 직관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진리이며, 그리고 모든 것에 의해서 지각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합리론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1성찰에서 데카르트가 문제 삼는 건 뭡니까? 제1성찰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꿈의 가설이 있잖아, 여러분. 꿈의 가설. 데카르트는 꿈의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거기에서 뭘 이야기해요? 바깥에 있는 사물에 대한 관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 세 번째는 나의 인식에 대한 내 자신의 정신의 인식에 대한 관념. 이 세 개를 차례대로 의심해 나갑니다. 그죠? 거기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데카르트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바로 방법적 의심을 통해서입니다. 방법은, 그렇게 의심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이건 받아 적어야 됩니다. 명석판명한 것을 찾아낼 때까지 방법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데카르트의 기획 안에 방법
방법적으로 의심을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은 니체가 갖고 있는 의심의 해석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방법적으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물체에 대한 그러한 관념은 언제나 나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생각해봐. 저 바깥에 있는 돌이 딱딱하고 나무는 약간 돌보단 덜 딱딱하고 모양과 색깔과 바깥에 있는 저 사물들이 언제나 나의 감각을 통하여 발생하잖아. 그런데 저 바깥에 있는 저 물체에 대한 그런 관념, 세계의 사물에 대한 그런 관념들은 왜 나를 속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데카르트는 난로가를 좋아했습니다. 울릉 지역에서의 철학적 영감을 받을 때 난로가에 있었기 때문에 성찰에서도 난로 이야기가 나와. 여러분 생각해봐. 날씨가 추운 데서의 돌에 대한 감각과 날씨가 따뜻할 때의 돌에 대한 감각이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의 감각과 기분 나쁠 때의 감각이 같을 수가 있냐고. 데카르트의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감각은 언제나 속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관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신체는 나의 정신에 붙어 있는 신체는 이것보다는 이 세계 밖에 있는 나의 몸 밖에 있는 사물보다는 더 확실성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나 데카르트에 따르면 이건 역시도 확실한 게 아니야. 나의 감각이 나의 신체의 조건을 속일 수 있고, 언제나 우리는 이 신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기분과 나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가 꿈을 꿀 때 꿈의 가설이 제1성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꿀 때 나는 나의 신체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이해가 돼? 그게 내가 꿈을 꿀 때 꿈의 가설의 핵심적인 데카르트의 그 진리관은 이런 겁니다. 내가 꿈을 꿀 때조차도 나는 언제나 이 꿈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거나 꿈을 꾸지 않을 때 인식할 때든 이 모든 인식에서 나는 나의 육체의 확실성을 확실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정신에 빠져 있을 때라든지 꿈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없는 거죠. 내가 잠에서 깨든 내가 잠에서 깨지 않았든 신체에 대한 확실성은 나의 의식이 그것을 속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래서 꿈과 현실의 기준점을 정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데카르트의 이 말에 상당히 동의하고, 니체는 데카르트를 인용하지 않고 주로 까지만, 니체는 다른 방식으로 데카르트의 꿈의 가설을 승인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이 현실 속에서도 성서에도 나오잖아. 그 바벨론의 억압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시편의 시를 읽어봐. 내가 바벨론 그 무슨 강가에서 울었도다 이러면서 내가 포로된 것에서 돌아올 때에 나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러거든.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도 꿈꾸는 거가 이게 꿈인지 자는 게 꿈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우리의 삶은요. 맞잖아. 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해석된 이 세계가 그게 꿈이지 뭐. 그게 무슨, 우리는 예술을 하는 거야. 예술가야. 꿈이야. 꿈인지 현실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관념도 나의 신체는 바깥에 있는 세계 사물보다는 더욱 명석판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에 대한 것도 꿈의 가설에 의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인식 안에 있는 수학적 진리에 대한 관념을 데카르트는 제2성찰에서 악령을 빌려와서 또 까거든, 여러분. 악령. 속이는 신이 있어서, 여러분. 속이는 신이 있어서, 이 신이 나에게 잘못된 관념을 집어넣어줘서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관념, 2 더하기 2는 5인데 4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을 집어넣어갖고 나에게 수학적인 어떤 그러한 진리를 확인하게 하는 게 아닌지, 악령이 나를 속여서 잘못된 관념으로 수학적 진리를 보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면서 악령을 갖고 와서 수학적 확실성까지 의심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성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악령이, 꿈과 악령의 가설은 엄청 위대한 거잖아, 데카르트한테서, 여러분. 그죠? 이렇게 강좌를 하다 보면 또 커피를 한 손에 들었는데, 이놈은 모기가 또 이렇게 한번 쏘면, 이거 뭐 긁어줘야 되고, 참, 그래서, 첫째, 바깥에 있는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관념, 이건 감각에 의해서, 감각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미 의심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나의 신체에 대한 관념도, 이러한 삶의 조건들, 그 다음에 또, 그 신체가 꿈을 꿀 때에 환상에 의해서 속이는 건 아닌지, 꿈의 가설에 의해서 무너지고, 수학적인 진리도 악령 이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령 이론을 통해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명석판명하게 드러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 이 이제 근대의 철학의 출발점, 주체 철학, 여러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그렇게 씹어대는 주체 철학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성찰에서. 왜? 악령이 나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그 악령이 잘못된 관념을 나에게 주어서, 그 악령이 나를 속이는 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죠? 그 의심의 관념을 의심하고 있는 나, 그 사단과 악령에 의해서 속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의심하고 있는 나는 더욱더 확실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야. 왜 그래? 의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의심을 하고 있는 생각이 없이 어떻게 의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악령의 그러한 이론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그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제1 철학의 원리가 밝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지금 악령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생각하는 나는 더욱 명증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나를 존재 증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의심하고 있는 이 나는
악령에 의해서도 악령이 속이는 대상이 있어야 속일 거 아니야. 그 악령의 대상으로서 속임 당하는 그 나의 생각, 내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 코기토는 결코 악령에 의해서도 의심될 수 없는 명석판명한 그러한 확실한 것이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생각이 곧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나는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의심을 통과한 것이라면 그 생각이 있는 곳에 나라는 존재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데카르트는 증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세계의 사물에 대한 의심, 두 번째는 나의 신체에 대한 의심,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세 번째는 수학적 진리에 대한 의심, 네 번째는 인식하는 나의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심. 여러분, 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이 의심이 결코 이 의심에 의해서 증명되는 건 오히려 나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코기토 에르고숨이라는 이 명제는 결코 어떤 의심에 의해서도 악령의 가설에 의해서도 폐기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데카르트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철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데카르트는 요 바로 뒤에 신존재 증명으로 가면서 데카르트는 인간학의 주체 철학의 출발점이 됐다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역사의 순간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40년대에 나타난 이 위대한 한 권의 책에 의해서 이제는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이것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철학의 어떤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요 코기토 에르고스 중세까지만 해도 나는 생각한다가 결코 철학에서 제일 철학의 원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나는 피조물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중세는 언제나 신이 있었고 그 신이 실체의 중심이었고 모든 인간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걸 생각할 때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장은 파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찾을 수 없었던 거는 데카르트가 제3성찰에서 여기에 끝나면 데카르트가 아마 화형당해서 죽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을 증명하고 제3성찰에서 신을 증명하면 선한 신, 그리고 완벽하고 필연적이고 완전한 선한 신을 증명하면서 충족 이유율에 의해서 증명하면서 이 세계의 사물의 실제를 증명하는 쪽으로 나가거든,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성찰이 마치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데카르트가 주제가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데카르트는 신학적으로도 되게 보수적으로 보인다고, 이 책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이 나중에 데카르트가 제1철학의 원리로서 인간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철학자였다는 거야.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이 주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칸트도 그래서 그래 가잖아. 그래서 칸트도 인간 얘기 한참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신이다. 그 신은 우리는 모르고, 증명 이딴 거로는 모르고, 우리는 신을 요청할 뿐이다. 도덕 법칙으로서, 보편 이성의 도덕 법칙으로 우리는 신을 요청. 그게 신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적인 거면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인 게 인간학으로 변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데카르트의 공헌은 이런 겁니다. 교묘하게 신학의 어떤 주제를 인간학으로 바꾸면서, 그런데 또 데카르트는 칸트도 그렇고 신앙인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하다 보니 그래 됐는지 몰라도 난 의도는 없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철학자들이, 데카르트 해석자들은 코기토 에르고숨에다 맞추지 신존재 증명에다 맞추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령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명석판명한 진리의 명제를 데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야? 코기토 에르고숨. 여기서 끝나면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단의 새끼, 마귀 새끼라 그래갖고 죽었겠지. 근데 데카르트가 겁은 또 엄청 많았거든, 여러분. 얘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겁은 다 있다라고 봐. 역사적 상황이 어떻게 되면 용기를 한번 낼 수는 있겠지만 겁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거짓말하고 겁이 없는 것처럼 지랄을 하니까 그러지. 다 겁이 있는 거지. 나도 겁쟁이 얘돈데 다 겁이 있어요, 여러분. 당장 니 오늘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내가 나 죽겠다 이럴 놈이 몇 명 있냐고. 예수나 소크라테스도 죽기 전에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이 악령을 이제 선한 신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재밌죠? 철학이 이래 재밌는 거라고, 철학이.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세계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신은 완전한 자요. 우리가 신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고 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이 관념의 원인자로서의 신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중세의 안셀름의 존재론적 증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과율에 집어넣어 갖고 이 세계의 충족 이유율을 통하여 세계를 증명하기 이전에 데카르트가 신을 통해서 이 세계 존재에 대한 증명, 세계의 증명은 물리학이죠. 이 물리학의 근거를 신학의 토대를 두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성찰에서는 이제 5성찰까지도 신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신. 정말 재밌습니다. 이 산에만 오면 얘도가 모기가 많아갖고 모기가 얘도를 막 물어댄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얘도는 철학에 미치면 물리는 줄도 몰라. 그래서 여기 강좌하다 여기만 오면 땀을 닦는 거예요. 그게 땀이 아니고, 땀도 나지만 이 모기 새끼들이 한두 마리씩 붙어가 대가리를 뜯어먹는단 말이야. 얼마나 얘도 짜증나겠어. 성질도 더러운 인간이.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제 선한 하느님을 얘기해. 선한 신을 얘기하고, 이 선한 신은 완전한 신이야. 완전한 신은 인간에게 거짓된 관념을 주지 않아. 인간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최고로 큰 완벽한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 우리의 대가리 속에는, 그죠? 우리의 대가리 속에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 최고의 완전한 관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선한 신도 있을 것이고, 이 선한 신은 이제는 역으로 감각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세계 사물에 대한 물리학적 진리, 이 세계에 대한 사물에 대한 질서가 긍정되는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사물의 어떤 그러한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너무 재밌잖아. 이렇게 재미있는 게 철학인데 왜 철학 공부를 하면서 다 대가리를 아파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응? 그러면서 데카르트가 관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그 근대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바깥에 있는 저 나무가 아까 내가 강좌 처음 할 때 얘기했듯이 바로 대가리 속에 들어와서 실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옛날 사람들은 감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에서 바로 탈출한 철학자들은 스콜라의 영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저 나무, 이 세계 사물들은 우리가 감각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감각은 변하잖아, 그죠?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 감각에 모기에 10마리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얘도가 무사히 탈출해서 마지막 강좌를 잘 마쳐야 되는데, 이 모기 새끼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제가 O형이거든요. 이 더위에 철학을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기뻐, 얘도. 네?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 선한 하느님에 대한 선한 신은 거짓된 관념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신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어. 그래서 신은 밖에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존재론적 증명인데, 이 증명을 하는 이유가 독특하다고요. 이 존재 증명을 하는 거는 중세의 안셀무스나 어떤 그 모든 다른 신학자들처럼, 스콜라 철학자들처럼 어떤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존재 증명을 이 세계의 물리 법칙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토대로서 데카르트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됐어? 데카르트의 독특함은 이겁니다. 그런데 레비나스는 뭐야? 이 신을 성찰, 제3성찰부터 시작되는 신에 대한 어떤 이런 증명을 타자로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 대타자로. 재밌지, 그죠? 레비나스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체성과 무한에서 무한자의 개념이 바로 이 성찰의 이 세 번째 성찰부터 나오는 이 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참, 이 모기 새끼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저 산에서 무슨 이상한, 도 닦는 사람 있는 것 같아. 뭐 이상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러네. 막 이러고. 그래서, 앞에는 또, 이 작은 길에서 엄청난 큰 트럭이 또 오고 있습니다. 참, 이건 뭐, 정신을 1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주변에서 도와주지를 않네.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됐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 오늘 데카르트의 성찰 1을 끝내고 내일 2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러한 신존재 증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신의 실제성에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확실성은 이제는 이 세계의 아까 제1성찰에서 의심되었던 이 세계 사물의 자연법칙과 물리법칙과 사물의 진리가
사물에 대한 관념을 이런 선한 신이 거짓으로 줄 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물에 대한 관념이 진리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 관념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할 때는 거짓이겠고, 그리고 이러한 신에 대한 선한 신, 완전한 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거야. 완전에 대한 개념은 바로 신과 같다는 거고, 이거는 존재를 포함하고 있어요, 데카르트한테서. 아우, 이제 모기의 지대를 벗어났습니다, 예도가. 아우, 기뻐요. 10분 동안 두려웠어. 모기를 두려워하는, 이 거인 예도가 모기를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역설이야.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선한 신을 직면한 뒤에야 마침내 데카르트는 이 세계 사물에 대한 관념에 대한 명증성을 바로 신으로부터 찾고 있다라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창조론의 하느님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 있죠. 기독교 신학에서. 그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은 실체 개념의 증명으로 나가고, 이제 데카르트는 이 세계의 실체는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지고, 그죠? 정신은 영원히 변하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두 개다. 그런데 사실은 실체는 세 개예요, 데카르트한테서도. 그래서 그가 철학의 원리에서 밝히고,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 모든 개념을 다 깨잖아. 깨는데 라틴어로 그냥 막 다 갈겨버려요. 내가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의할 때 들었던 분은 정말 세밀하게 제가 강좌를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해놨다고. 실체가 뭐예요? 실체는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도, 데카르트한테서 어떤 존재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거, 이해가 되죠? 그게 신이지 뭐야. 그런데 데카르트의 독특성은 신은 영이잖아. 신은 정신이라고, 그죠? 영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정신으로 갖고 간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갖고 가지 않고 데카르트는 이 세계의 물체나 인간의 육체도 실체라고 봤습니다. 그 부분은 예도가 내일 신에 대한 데카르트의 개념들과 성찰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찰을 더욱더 확고하게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내일 열고 두 번째까지 할 것 같아요. 성찰은 두 번째 강좌 열고 데카르트의 성찰을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1을 했어요. 너무 더운 날씨인데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더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도가 사랑하는 신디 누나, 김연아 선생님, 우리 박충수 목사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또 두 분 있었는데 나가셨어. 몰라. 하여튼 여름 잘 지냈어요.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